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바로 조선업계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업이 사실 오랜 기간 불황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량 1위를 탈환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의 조선사, 공룡기업의 탄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뉴스였죠. 그리고 이 조선업계가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온 국민들이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취재해 보니까 자랑스럽게만 보였던 그 영광 이면에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강장규 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줄곧 뒤를 밟히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이제 우리 행동을 주시하더라고요. 세무서를 나와 개인 용무차들은 구두방과 사무실 두 곳까지 가는 곳마다 차량 한 대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저 위에 가서 다시 돌려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거를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뒤가 서늘해진 강 씨는 황급히 차량 번호부터 적었습니다. 62하 3151 모닝 렌터카. 운전자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회사복 유니폼을 입고 그 안에 타가지고 배차를 한 그 회사에 물어봤지. 이 누가 배차에 했느냐니까 협력사 운영팀에. 강 씨는 업계 2위인 대우조선해양에 인력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문제의 차량을 배차받았다는 직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럼 강장 대표를 만나신 적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우리가 쓰는 업무용 렌터카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좁은 거제 지역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며 강 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대우조선해양이 나를 감시하고 싶었을 거라며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 대우조선해양에 인력을 공급했던 강 씨. 차일피일 밀리던 대금은 어느덧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때 협력사 협의회장까지 지냈던 강 씨는 당시 신고로 대우조선해양 측에 미운털이 박혔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수괴다. 수괴. 그래서 저 사람이 무언가 일을 꾸밀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 행동을 주시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강 씨가 미행을 당했다는 2017년 7월은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하청업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목소리를 높이고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을 본격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대우조선해양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하청업체들을 만났습니다. 사무 씨 그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전 15억 6천만 원. 전 77억입니다. 21억입니다. 인원을 공급하고 돈 받는 건데 인원을 공급했는데 돈 못 받는 그런 상황이죠. 용역 계산도 용역이 있다. 23개 하청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피해 금액만 647억 원. 대형 조선소와 하청업체의 갑을 관계는 흔히 시수계약이라고 부르는 조선업계의 독특한 대금 산정 관행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작업량에 맞추어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일한 성과를 이른바 시수라는 시간 단위로 바꾸어서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을 10m를 용접을 했어요, 철판을. 그러면 이걸 미터 단위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10m를 했는데 3시간이다. 뭐 이런 식의 결과치만 알려주는 거죠. 개별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노동력을 측정하는 품셈도 원청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주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술 더 떠 대우조선해양은 능률이라는 이름의 자의적인 평가 지표까지 만들어 액수를 2중, 3중으로 후려쳤다는 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작업시켜 놓고요. 평균밖에 없으니까 10%밖에 못 준다. 저희들이 평균으로 4년 동안 받은 게 능률이 70%가 채 안 됩니다. 능률을 100% 인정받는 협력업체는 있어요? 존재하긴 해요? 안 줍니다.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압박에도 시달렸습니다. 8천만 원이 더 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해가지고 해서 물어보니 그거는 그 우회분을 줘야 되는 그런 돈이다. 다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왜 수상한 현금 뭉치가 윗분들에게 건네져야 하는 걸까? 당시 이 돈을 받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임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업계 3위인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들도 원청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어느 하청업체의 공사 대금 내역, 일한 시간, 이른바 시수는 630.5로 기록돼 있는데 받은 돈은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일은 했지만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짜 노동이 2014년 2월 이후 24차례나 됩니다. 뭐 10명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돈 안 주냐? 이번 달에 그 다른 호선에서 조금 땡겨가지고 주고 다음 달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안 준 거죠. 심지어 계약서도 안 쓰고 일부터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작성한 2016년 3월 한 하청업체 업무표 모두 33건의 선박 작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이 미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일을 마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명백하게 어긴 겁니다. 약속도 없이 일에 동원되다 보니 대금을 헐값으로 받아도 따질 근거조차 없습니다. 월말까지 계약을 보류를 시킵니다. 월말에 가서 도저히 뭐 회사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일을 해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내가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를 줘야 될 시점, 막 돈이 막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야 이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면서 단가를 후려치면 그 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금 기준을 정하고 공짜 노동을 시키고 리베이트를 받아내고 지급을 미루고 이건 뭐 악덕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건 뭐 하청, 계약 이런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노예 계약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조선업계의 불황이 과도한 인건비와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일하고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임금 기준이 없으니까 일한 것의 절반 정도 주거나 또 최근에는 30% 수준까지 낮췄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에? 이거 어떻게 삽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려치기 계약을 왜 당하는 겁니까? 네, 바로 도급 계약을 맺기 때문인데요. 이 인력만 조달해주는 파견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얼마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계약을 하지만 도급 계약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가 있는 업체한테 이 공사 전체를, 이 작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작업한 시간대로만 준다면야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이번 달엔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일한 양과 상관없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돈 잘 쓰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서울에선 돈을 펑펑 썼어요. 조선일보 주필을 모셔다가 1등석에 태워서 유럽에 보내고 하루에 3천만 원이 넘는 요트를 태워 보내기도 했어요. 일주일 새에 그냥 몇 억을 써서 황제 유람시키듯 유람도 보내고요. 대우조선해양 하면 또 유명한 차장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장님이 2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건물 사시고요. 해운대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2억짜리 시계를 사셨는데 그런 시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 페라리도 사시고 슈퍼카가 5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백을 수백만 원짜리 백을 100개 가까이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개인의 일탈 이렇게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이 회사 없죠. 경영 자체가 그만큼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낭비된 돈만큼 그 고통이 다시 하청업체들에게 전가된 거죠. 월급을 쥐어짜내고 또 그만큼 월급을 깎았다. 이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업체에서 그 업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대단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추선, 이렇게 드릴십을 예로 들어보면요. 전체 공정에서 원청이 만드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정도 부분은 모두 하청업체가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위험한 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떠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대다수의 하청업체가 원청의 인력만 보내는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 이런 하청업체 대표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감옥에 가겠다니. 네, 3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달 28일 한 중년 남성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소환됐습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한 한익길 대표. 그는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감을 통째로 의뢰받는 하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인력만 공급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 씨는 이미 3년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불법 파견업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는 도급을 유장한 용역 파견업체였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작업은 원청이 현대중공업 생산관리자가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근태를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현대중공업에게서 떼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처벌받겠다는 고유책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업자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대금 소송도 훨씬 편합니다. 뭐 고생할 필요 없이 이것저것 낼 필요 없거든요. 불법 파견을 자행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이기건 당시 노동부 장관까지 국정감사장에서 한 씨의 폭로를 직접 들었지만 노동부는 1년이 넘도록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 그가 선택한 것, 이른바 셀프 고발. 제발 나를 잡아가 달라고 노동부에 자수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급여를 못 줘서 최단금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나 불법 파견으로 구속되나 뭐 구속되는 똑같은데 나 구속했어.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감독관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집에 내려가서 1층에 내려가셔가지고 셀프 고발하라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를 72억 원이나 떼이는데 일조했다고 범행을 자백한 지 벌써 3년. 하지만 지금껏 3번 조사받은 게 전부입니다. 업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현대중공업에 그때 부당노동이 문건이 폭로되고 문건에 따라서 저희가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 것들 제가 진행을 해야 했기에 일단 목표는 이달 안에는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불법 파견은 고질적 관행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하도급 계약을 맺는 위장도급 방식인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비결은 뭘까? 스트레이트는 현대중공업이 5년 전 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두고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아 교육시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시한 사항은 절대 문서로 남기지 마라. 결재란에서 현대중공업 간부들은 아예 빼라. 위장도급 사실이 드러날 만한 증거는 모두 없애라는 주문으로 가득합니다. 작업일보상에 저희들은 그렇게 못 적게 해요. 못 죽게 하지. 예,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작업일보에다가 뭐 직영 지원 이를 적을 수가 없어. 그래 적으면 노동부 걸리니까. 하청 노동자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불법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3개 항목의 설문지를 나눠주고 보기 4개 중에 고르도록 하지만 답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설문조사도 되게 형식적으로 그냥 그다음에 그거는 언제 업체 관리자들이 하라는 대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 2월 노동부의 현대중공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보고서. 5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결론은 역시 불법 파견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부 쪽에서 근로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지금 감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근로감독이 되풀이되면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속수무책,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일부 대표들은 현대중공업 앞에 천막을 친 노숙농성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원청의 갑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리고 나니까 바로 전산을 통제하고 출입증을 통제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은 얘기를 하죠. 아, 그때 오류가 생겨서 기계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업체만 안 됩니다. 우리 업체만. 수십억씩 빚만 남은 하청업체 대표들은 이제 감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줄 임금 체불액이 더는 손을 벌릴 데가 없을 만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 50명한테 고발을 당한 상황이고 그 재판을 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럼 대표님도 자칫하면 법정 구속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 예,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죠.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법정 구속을 좀 피해달라 뭐 그렇게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나를 잡아가라고 스스로 셀프 고발을 하다니요. 아니, 이 떼인 공사비 받아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뭐 다단계 사기꾼한테 떼인 돈도 아니고 대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그 미납 대금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4년 전에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떼이니 임금 지급 일자가 지겹다. 벌어놓은 돈은 없고 3년 넘게 적자를 보게 되니 이제는 사는 게 미련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이 큰 빚을 떠안을 때까지 하청업체는 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겁니까? 네, 사실 조선사에서 희망 고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적게 주지만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서 금액을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하니까 일단은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못 해주지만 다음에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에요. 사기죠.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요. 네. 구속됩니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속됩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대기업이 하니까 관행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이거? 한때 정부가 하청업체들이 힘드니까 4대 보험을 유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제도가 오히려 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악화시켰다고요? 4대 보험료를 늦게 내도 된다, 강제로 압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을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안 내도 되는 4대 보험료만큼 하청업체들의 월급을 더 깎았다. 이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와, 이건 정말 나쁘네요. 예? 영세한 하청업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작은 정책인데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나쁘네요.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아요. 네,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겨온 이 조선사의 횡포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건비 가로채기도 모자라서 기술까지 빼앗겼다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감은 물론 일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이원택 씨의 공장. 지금은 전기 공급마저 끊겨 한낮인데도 을씨년스럽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에 들어가는 해상용 배전반을 만들던 업체였습니다. 2014년엔 400억 원 가까운 창사 이후 최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뜻밖에도 그 이듬해 찾아왔습니다. 공사별로 계약하던 그 방식을 1년 단위로 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 이겁니다. 얼마나 물건을 만들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갑작스런 계약 조건 변경이 미심쩍었지만 24년이나 납품해오던 현대중공업과의 거래를 대안도 없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1년치 예상 작업량을 가늠해 입찰 견적서에 813억 원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날짜가 돼도 누가 낙찰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뒤 현대중공업은 입찰 결과 대신 이상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견적에 813억을 써냈지 않습니까? 근데 594억이 자기들 목표 견적 금액이다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현대중공업에서 먼저 무슨 목표 견적 금액 이런 걸 보내준 적 없습니다. 이 씨가 고쳐 써낸 금액은 요구액보다 30여억 원이 많은 626억 원. 아무리 원청의 요구라 해도 손해는 볼 수 없기에 탈락을 각오한 겁니다. 높은 금액을 써내서 저희는 떨어지려고 했어요. 현대중공업 거를 하면 저희는 망합니다.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사람이 찾아와 회유했다고 합니다. 손실은 안 나가게끔 해줄 테니까 협조를 좀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528억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이 씨가 받은 물량은 계약 금액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약서엔 금액이 부족할 경우 그 다음 해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 보낸 부품이라도 제값을 쳐달라고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고 250명이 일하던 이 중견기업은 지난해 3월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이 다 짜내버립니다. 쓰러질 때까지 완전히 땅바닥에 깔려야 달려들지를 못하거든요. 돈만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 부품을 납품하다 핵심 기술을 도둑맞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업체도 있습니다. 배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공급을 해왔습니다. 2012년 8월 이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대외비 공문, 품목별 제조 공정도를 보유한 자료 그대로 스캐닝해서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엔 관리계획서와 작업 절차, 검사 성적서까지 내놓으라더니 2016년 5월엔 부품 생산 관련 문서를 거듭 요구하면서 답이 없으면 양산 승인 취소, 즉 거래를 끊을 수 있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른 업체로 전달을 할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단시간에 개발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한 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한때 200억 원이 넘던 현대중공업과의 거래는 자료들을 잇따라 넘긴 뒤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자료 중 일부가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른 부품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은 산업기술 유출과 하도급 거래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기업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이거 범죄 아니에요? 저희가 서면으로 조선 3사들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조선사는 원래 실제 일한 시간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초호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황 얘기하는데 조선사가 그렇게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못 벌었을 때는 공적 자금 가졌다 쓰셨지 않습니까? 조선사에서 이 불황이란 말을 계속해서 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황의 와중에도 현대중공업 내부에서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간 분이 한 분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고요? 누구죠? 그분이시겠죠. 네,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바로 정몽준 씨입니다. 불황의 고통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사이에 현대중공업 내부에서는 오너 일가를 위한 숨가쁜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